안녕하십니까. 최nom수의 노동과 정치 97번째 방송입니다. 지금 시간은 4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 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앞의 96번 방송에서 총선 참패 이후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 방송에서 자유혁명가 조직이 필요하다. 그리고 왜 자유사회로 가기 위한 길에서 혁명이라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보수라는 관점에서 그냥 과거의 관행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어떤 점진적인 방향 가지고는 저는 이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 그 예로서 제가 세 가지를 들었죠. 첫째, 최저임금 폐지. 두 번째, 해고 자유화. 세 번째, 상속세 폐지. 그런 과제들만 하더라도 그냥 타협과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그런 사안은 결코 아닙니다. 혁명적 변화가 없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저는 자유혁명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그런 사례들을 좀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꿈 같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꿈을 저희 우파는 이제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은 꿈을 꾸었습니다. 억압과 착취가 없는 유토피아를 건설하자라는 꿈을 꾸었죠. 그게 공산사회 아닙니까? 그런 공산혁명을 추구했었고요. 결과적으로 그것은 아주 인류를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됐습니다만, 저희 우파, 자유우파가 가지는 꿈은 무엇이냐? 자유사회. 제가 생각하는 자유사회란 우리가 각 개개인이 타고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죽을 수 있는 사회, 저는 그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적 그 용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 소명을 다 하고 가는 그런 것이겠죠. 저는 기독교인은 아닙니다만 그런 어떤 마음가짐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앞 방송들에서 최노무사의 좌파 탈출기라는 방송에서 저는 그런 말씀 드렸죠. 저는 대학 4년 내도록 함석은 선생님의 강의를 한 달에 한 번씩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함석은 선생님이 말씀하는 그 씨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씨알의 소명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는 항상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좀 더 구체적인 사례들, 혁명이 필요한 사례들을 좀 몇 가지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현재 법령 체계에서 모든 형벌 조항들을 다 없애버리자 이거죠. 다 없애자. 형벌 조항. 제가 하고 있는 노동법 분야도 모든 곳에 형벌 조항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다른 분야도 다들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국가가 하기에 비해서 이것은 안 된다, 이걸 어기면은 벌 준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좀 자유적인 창의적인 이런 일을 하려면은 곳곳에 그런 형벌 조항이 부닥쳐서 각종 규제, 형벌 이런 것들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는 분야가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형벌 조항을 다 없애자 이거죠. 자, 그렇다면 그래도 형벌 조항이 꼭 필요한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차근차근 새 출발을 하자, 이런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형벌 조항이 없으면 안 될 조항들이 있겠죠. 자, 첫째, 국방이죠. 국방.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반역죄, 국가를 외국으로 또 넘겨주려고 하는 이런 반역죄, 이적단체, 이거는 벌을 줘야 되죠, 당연히. 그래서 국가안보조항, 이거는 당연히 형벌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 두 번째, 치안, 살인 강도, 이런 치안에 대해서도 당연히 벌이 주어져야죠. 그래서 나라를 지키고 개인과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되는 이것을 침범하는 데 대해서는 당연히 형벌 조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항들 빼고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필수적인 형벌 조항은 최소한 하더라도 그 외에 이거 꼭 형벌이 없어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 이런 분야는 모두 다 형벌 조항을 없애자 이거죠. 그렇게 나라를 새로 재구성하자,
라고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면 어마어마하게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 복지제도, 모든 복지제도 다 없애버리자 이겁니다. 복지라는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뭐 어마어마하게 종류가 많습니다. 이런 복지제도를 모두 다 없애자. 자,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국가의 형벌조항 없애자고 하고 나서 그래도 꼭 필수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벌조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역시 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복지제도 다 없애고 나면은 그래도 복지가 꼭 필요한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복지에 대한 개념도 바꿔야 됩니다. 지금의 우리나라 복지는 뭐 보편적 복지, 시혜적 복지 이런 방향이지 않습니까? 복지 기본 방향은 재활적 복지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복지 제도를 통해서 이런 경쟁 시스템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부활시켜 주는 것이 복지 제도의 기본 방향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이나 실업자에 대한 복지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이게 뭔가 교육을 시키고 다시 재생시키는 이러한 방향으로 복지 제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쟁 체계에서 도저히 참여할 수 없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아직 뭐 아주 어린 아이들이나 그리고 장애로 인해서 그런 어떤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분도 있겠죠. 노인이 되어서 뭐 이렇게 거동도 불편한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복지, 어떤 시혜적 복지라 하더라도 기본 단위는 가족이 그 책임을 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개인의 기준을 따는 게 아니고 그 가족, 예를 들어서 그 가족 중에서 어느 한 분이 예를 들어서 뭐 실업자 됐다 하더라도 나머지 가족이 이 직장을 가지고 뭐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면은 그에게 국가가 보조해 줘야 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그 가족 단위 중에서도 병에 걸리고 힘든 분은 그 가족 중에서 보살피도록, 그러니까 1차적 복지의 책임은 가정이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 단위로, 복지도 가족 단위로 해야 된다. 개인 단위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가족 단위로 복지를 해야 되고 빈부라는 개념도 가족 단위로 봐야 됩니다. 개인이 뭐 급여가 뭐 낮고 뭐 이게 무슨, 그러니까 그 가족 중에서 뭐 부자가 있고 뭐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면은 그 아들이나 딸이 뭐 돈을 못 벌더라도 그 가족은 그 가난한 가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도 가족 단위로 생각해야 되고 가족이 보살피는 것이 우선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소한도 보살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모든 형벌조항 없애야 된다 이것과 좀 연결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공기업들, 우리 공기업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공공기관 다 민영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을 모두 민영화하자. 자, 이것이 또 제가 제안한 바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가 이제 또 노동법 분야를 제가 하고 있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법 분야도 당연히 형벌조항 다 없애야 되죠. 자, 노동법 분야 형벌조항이 다 없어지면은 그 다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사 간의 민사적인 어떤 해결책이 남을 것입니다. 당사자 간에 예를 들어서 파업을 했다. 이 파업도 뭐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뭐 점거를 해가지고 손해를 입혔다. 그럼 손해배상 청구하면 됩니다. 예, 이것을 우리 법이 지금 개입해가지고 뭐 손해배상 청구 못하도록 이렇게 지금 막아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벌조항을 다 없애버리고 나면은 노사 간의 힘의 대결, 그건 할 수 있는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힘에 지치고 뭐 이러면은 다시 어떤 그런 과도기를 거치고 나면 다시 평화의 시기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노동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다룰 때도 기본적인 개념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 자, 무슨 말씀이냐? 노동에 대한 가치에 대한 것도 이제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이나 모든 것의 노동 가치의 기본은 무엇이냐?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임금, 이것이 우리 노동법, 근로기준법의 기본이거든요. 뭐 우리 근로계약도 다 그렇습니다. 뭐 월급제나 연봉제나 뭐 시급제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결국 그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 이것이
그 노동법의 기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치에 대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치의 기준이 무엇이냐? 자, 이것이 노동이 그 기본 가치다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아담 스미스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담 스미스도 노동이 그 기본 가치다. 그것을 마르크스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시장을 발견하고 시장의 어떤 자유로운 그런 어떤 질서를 그 강조한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이지만 노동이 그 기본 가치다. 이것은 저는 잘못된 것이라 봅니다. 실제로 어떤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는 누가 정하느냐? 그것은 소비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선택한 것이 바로 그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효용 가치죠. 그래서 가치는 그 투입한 노동 시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선택한 소비자의 선택의 그 효용이 그 가치다. 그 가치의 원천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 가치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그 근로계약도 이제 기본 개념이 바뀌어야 되죠.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 한번 정한 뭐 연봉이나 월급이나 뭐 시급 뭐 이런 게 지금 한번 계약하고 나면 그걸 바꾸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성과가 뭐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한번 정한 근로계약의 어떤 정해진 급여, 이거는 지급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바꾸자 이거죠.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성과에 대한 보수로 이제 그 근로에 대한 대가 기준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교육제도. 지금 우리 교육이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모든 게 평준화 시킨다고 해가지고 다 똑같이 해놨까 지금 교육 현장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교육에서도 평준화 이거 다 없애버리고 자율화돼야 된다. 그래서 교육도 이제 교육의 그 수요자 누굽니까? 학부형들이죠. 학부형과 학생들이 교육 제도를 스스로 선택하고 학교도 선택하고 본인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되고 자율화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국방. 저는 정규직비리 모병제를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거기에 찬성합니다. 징병제도, 이것도 기본적으로 자유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가 아주 어려울 때, 절단 시기에 이때는 징병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평상시에는 이제는 물론 이 출산율도 너무나 작아지고 이런 현실도 있습니다. 이제는 국방도 모병제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서 선택권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제도들이 실제로 시행이 되려면 그냥 보통으로 되겠습니까? 혁명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 교육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제도가 만약에 시행이 되려면 이게 대한 저항 세력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자, 누가 저항을 할까요? 첫 번째, 공무원들이 저항할 것입니다. 공무원과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 저항하겠죠. 왜? 저희들 직장이 잃어버릴 것이니까. 흉불조항 다 없애면 국가가 아마 대폭 축소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축소될 것이라 봅니다. 복지제도 다 없애면은 거기도 어마어마하게 축소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는 어떤 그 공무원들이 다 반발하겠죠. 그리고 그런 복지 제도를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국민들이 또 다 반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무원과 복지에 찌든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시키느냐,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들을 이루어내려면 보통의 어떤 인내, 보통의 전략 가지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 싸움에서 대처의 싸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가렛 대처가 영국의 탄광노조와 싸웠거든요. 싸워서 이겨냈습니다. 탄광노조와의 싸움, 그 싸움은 꼬박 1년 동안 싸웠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항공관리사 노조와 싸운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정광석과 같이 짧은 시간에 했습니다만, 마가렛 대처가 탄광노조와 싸운 것은 1년이라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동안에 온갖 그 비난과 이런 걸 다 물리치고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렛 대처의 탄광노조와의 싸움, 이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그 마가렛 대처는 모든 전략 전술을 제대로 세우고 국민들을 끊임없이 설득을 했습니다. 마가렛 대처가 탄광노조와 싸울 때 가장 핵심적인 그는 어떤 걸 했냐면은 일반 국민에 대한 설득은 물론 당연히 했죠. 국민들은 대다수 대처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탄광노조 조합원과 그 조합 간부들 그들을 이렇게 갈랐던 것입니다. 대처는 탄광노조 일반 조합원들에게도 끊임없이 설득했습니다. 이렇게 탄광노조 간부들의 어떤 그 파업 이게 따르는 것이 결코 조합원 여러분들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 예, 국가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이 결코 그러니까 일반 조합원과 조합 간부들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처는 끊임없이 설득하고 그것을 정책으로 반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으로의 싸움도 우리 그 앞으로 이런 그 정책을 자유주의적인 자유혁명의 길로 갈 때 여기에 기득권이 반발할 경우에 그 직접적인 당사자와 그리고 그 다른 일반 국민들을 좀 분리시켜서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국민들의 앞날 그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것이 훨씬 더 장기적인 국민의 어떤 생활의 향상 더 도움이 되고 이것이 결국 여러분 본인들의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이게 훨씬 더 올바른 길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는 설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